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어서 오세요. 저는 그틀라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환갑이 넘어서도 가슴 뛰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이름 석자 있고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봐주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대형 세탁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여장부 경숙 씨의 설레는 봄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숙 씨는 강남 인근에서 호텔과 병원 세탁물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세탁 공장을 운영합니다. 경숙 씨의 시계는 30년 전 35 그 젊은 나이에 멈춰버렸습니다. 금슬 좋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경숙 씨의 품에는 아직 젖비린내 나는 막내를 포함해 올망졸망한 자식 셋이 남겨졌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천진난만하게 묻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경숙 씨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 그것은 경숙 씨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어. 이 돈으로 내 새끼들 입에 거미줄은 안 치게 하지. 그렇게 시장 골목 모퉁이에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남들은 젊은 과부가 무슨 세탁소냐며 수군댔지만 경숙 씨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저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 먹일 국한솥 끓여놓고 밤 12시까지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세탁소 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지 아시나요?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찌든 때를 비벼야 하고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다리미 열기 속에서 땀을 비오듯 쏟아야 합니다. 경숙 씨는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단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가 열이 펄펄 끓어도 손님 옷 배달을 가야 했고 둘째 소풍날엔 김밥 한 줄 말아줄 시간이 없어 식은 밥에 물 말아 먹여 보냈습니다. 셋째 막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 때면 경숙 씨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돈밖에 몰라. 엄마는 우리보다 세탁소가 더 중요해? 아이들의 원망 섞인 외침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경수 씨는 독해져야 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이 새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거든요. 그렇게 30년. 경숙 씨의 야무진 손끝은 소문이 났고 작은 세탁소는 어느덧 호텔과 병원 세탁물을 수천 장씩 처리하는 대형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경숙 씨가 운영하는 공장 안은 늘 섭씨 40도를 웃돕니다. 거대한 롤러가 돌아가는 소리,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굉음 속에서 경숙 씨는 여전히 현장을 지킵니다. 얼굴엔 늘 땀방울이 맺혀 있고 옷은 락스 냄새와 비눗물에 절어 있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로서의 예쁜 옷, 화장품, 설레는 마음, 그런 건 진작에 저 뜨거운 세탁기 속에 넣어 돌려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경숙 씨의 손목은 터널 증후군으로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져 반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져 스마트폰 지문 인식조차 안 되는 그 손을 보며
경숙 씨는 가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지문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 내 자식들 교복 기세, 남편 없는 집안 세우는 그 다림질 판 위에 다 녹아버렸겠지. 그렇게 30년을 오로지 엄마라는 이름의 전사로만 살아온 경숙 씨. 그 모진 시간을 견딘 경숙 씨는 강남의 작은 건물도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지요. 하지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뜨겁고 숨막히는 세탁 공장 안으로 생각지도 못한 향기가 실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앞 벚나무에 핀 연분홍 꽃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경숙 씨의 눈앞에 눈부시게 하얀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훤칠한 키, 짧게 친 은발이 매력적인 남자 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엔 금빛 견장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세탁 공장 직원이신가요? 제복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겨서요.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곧 비행이라 다른 세탁소에 들를 시간이 없네요. 태주는 자신을 항공기 기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디 줘보세요. 경숙 씨의 말에 태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제복 상의를 건넸습니다. 경숙 씨가 능숙하게 얼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지워요. 제가 사장이라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제복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태주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손이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뜨거운 스팀 속에서 수만 번 다림질을 견뎌낸 이 손. 제 눈엔 어떤 훈장보다도 더 귀해 보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만져준 옷을 입으면 다음 비행은 아주 편안할 것 같네요. 평생 아줌마 소리만 듣던 경숙 씨의 가슴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찌릿한 전기 신호가 왔습니다. 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 내 거친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 경숙 씨의 볼이 묘한 설렘으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제복을 찾으러 온 날 감사의 표시라며 경숙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경숙 씨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다나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서툰 솜씨로 립스틱도 발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와인바였습니다. 늘 시끄러운 기계 소리만 듣던 경숙 씨에게 감미로운 재즈 음악과 잘랑이는 와인잔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지요. 지금까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던 상류층의 삶이 이런 것인가 싶었어요. 태주는 경숙 씨의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속삭였습니다. 경숙 씨,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모습 다음번에도 또 볼 수 있을까요? 저에게 시간을 한 번 더 내어주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데이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비행을 다녀올 때마다 파리의 향수, 로마의 스카프를 선물하며 경숙 씨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경숙 씨는 패준의 팔짱을 끼고 남산 산책로를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다시 올 줄이야.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신이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나 보다. 경숙 씨도 태준에게 답례로 최고급 수제 양복을 맞춰주고 그 양복에 어울리는 명품 시계도 백화점에 함께 가서 사주었답니다. 그 무렵 자식들은 평생 웃음기라고는 없던 엄마가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며 외모를 꾸미기까지 하자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고 경숙 씨에게 캐물었어요. 경숙 씨는 자식들의 타박이 성가시고 두려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냥 숨길 수만도 없어 태준의 존재를 알렸어요. 아이들은 난리를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 저놈 제비야! 남자 꽃뱀! 하지만 경숙 씨는 속으로 콧웃음을 쳤습니다. 자식놈들은 내 돈 쓰는 게 아까워 저러는 거지. 지들에게 갈몫이 줄어들까봐 좋은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야. 내 아픔을 알아주는 이는 태준 씨뿐이야.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세탁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고된 노동을 끝낸 늦가을 저녁. 경숙 씨는 태준이 예약해놓은 오마카세 일식집으로 가기 위해 세탁 공장 안에 있는 임시 샤워실에서 급하게 샤워를 하고 아쉬운 대로 화장도 약간 했지요. 그날도 일이 밀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고단했지만 태준과 데이트를 한다는 기쁨에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공장 안은 여전히 스팀이 팍팍 터지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굉음을 뚫고 생경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각, 또각, 또각. 30년 동안 장화 끄는 소리, 온동화 짓이기는 소리만 들리던 그 시멘트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들고 있던 수건이며 환자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거기엔 그들이 알던 독사 사장님 경숙 씨가 없었습니다. 살랑거리는 연보랏빛 쉬폰 원피스에 종아리가 매끈하게 드러나는 하이힐을 신은 여자 경숙 씨가 서 있었거든요. 어머, 저기 봐. 사장님 아니야? 아니, 세상에 사장님 종아리가 저렇게 고우셨어? 저 원피스 좀 봐. 어우, 향수 냄새. 무슨 일이야?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머리를 질끈 묶고 땀 닦기 바빴던 경숙 씨가 머리를 우아하게 풀고 입술엔 발그레한 립스틱까지 발랐으니 그럴만도 했죠. 경숙 씨는 직원들의 뜨거운 시선을 뒤로 하고 수줍은 듯 하면서도 당당하게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공장 밖 쌀쌀한 바람이 경숙 씨의 얇은 원피스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태준의 차가 보였거든요. 태준은 경숙 씨가 감쪽같이 세탁해준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공장 앞에서 경숙 씨를 에스코트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제복은 경숙 씨와 태준을 이어준 상징과도 같았지요. 경숙 씨는 마치 그 제복이 그동안의 거칠고 고달팠던 인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져 태준이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몹시도 좋아했어요. 태준도 그런 경숙 씨의 마음을 눈치채고 자신의 제복을 매번 데이트 때마다 말쑥하게 입으며 경숙 씨에게 트로피로 바쳤어요. 태준 씨는 멀리서 걸어오는 경숙 씨를 발견하자마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경숙 씨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공연이 끝난 후 관객에게 경의를 표하는 발레리노처럼 아주 멋지고 정중한 인사를 경숙 씨에게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태준 씨, 이게 뭐예요? 경숙 씨는 태준의 귀엽고도 장난스러운 퍼포먼스에 깔깔깔 소리를 내며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태준도 수줍은 듯 함께 웃었죠. 태준은 조심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유리 구두를 신는 신데렐라를 모시는 왕자님처럼 손으로 경숙 씨의 머리가 차에 부딪히지 않게 세심하게 가려주며 문을 닫아 주었죠. 그 순간 경숙 씨는 느꼈습니다. 아, 내가 6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공주가 되었구나. 차가 부드럽게 공장을 빠져나갈 때쯤 경숙 씨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첫째 아들. 받자마자 귀가 떨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직원들이 난리야. 엄마 무슨 꽃무늬 옷 입고 어떤 놈 차에 탔다며? 아이 그 나이에 하일은 무슨 하일이야. 넘어지면 뼈도 안 붙어. 당장 내려. 그놈 딱 봐도 사기꾼이라니까. 평소 같았으면 야 이놈아, 내가 내 돈 쓰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난리야? 하고 같이 소리를 질렀을 경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숙 씨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그 날선 목소리가 마치 먼 나라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지요. 경숙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지요. 태준 씨,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아휴, 아들놈 잔소리 안 들리는 먼 곳으로 가고 싶은데. 태준은 경숙 씨의 손 위로 자신의 따뜻한 손을 겹치며 속삭였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왕님. 드디어 도착한 오마카세는 또 다른 신세계였어요. 한 점 한 점 접시에 담기는 생선회는 꿀처럼 달게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따뜻하게 데운 사케는 차가워진 몸뿐만 아니라 굳어버린 마음까지 따뜻하게 적셔 주었어요. 둘은 정신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만찬을 즐겼지요. 그런데 그때 그만 간장이 태준의 옷소매에 살짝 흘렀어요. 당황한 태준이 급하게 냅킨을 잡으려는 순간 사케잔이 엎질러지며 다른 소매에 쏟아졌지요. 제복이 더럽혀지자 놀란 태준은 얼룩이 심해지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서 닦고 오겠다며 뛰어나갔어요. 경숙 씨는 자신이 세탁해주면 되지만 당장 갈아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그러라고 했지요. 태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둔 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경숙 씨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고 거기엔 어딘가 매우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경숙 씨의 첫째 아들, 둘째 딸 이름이었죠. 경숙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준의 연락처를 찾아내 엄마와 헤어지라고 종용한 것은 아닌지, 이미 태준을 만나 무례하게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한 것은 아닌지,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해일처럼 밀려왔어요. 여장부라 할 만한 대범한 경숙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진정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지요. 경숙 씨는 사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의 방해를 막아야 했기에 태준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얼른 태준의 메시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 할망구 오늘 기분 어때?
슬슬 건물 명의 이야기 꺼내도 되지 않겠어? 빨리 공장 우리 걸로 가져와야지. 오빠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다 엄마가 눈치챌라. 홀딱 속아서 태준 씨한테 건물 넘긴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야 노막 난 걸로 우리가 재산 관리권 한 번에 뺐지. 태준의 답장도 있었지요. 걱정 마세요. 이미 나한테 완전히 빠져서 곧 인감 도장 들고 나올 겁니다. 잔금이나 준비하세요. 경숙 씨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신이 백마탄 왕장님이라 믿었던 그 인생 마지막 연인이라 꿈꾸었던 태준이 사실은 자식들이 고용한 배우였던 거예요. 또한 자신은 자식들이 만든 치매 노인 프레임에 가두어지는 중이었던 겁니다. 경숙 씨는 정신줄을 꽉 잡고 자식들과 태준의 대화방을 찍어 증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경숙 씨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경숙 씨는 30년간 산전수고로 다져진 그 서늘한 눈빛을 감추고 오히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숙 씨는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나 오늘 결심했어. 우리 애들은 나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는데 당신은 다르잖아. 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탁소 정리하려고. 이거 팔아서 강남에 상가 몇 개 더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당신이랑 전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싶어. 태준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거칠게 흔들리는 걸 경숙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쐐기를 박았죠. 당신은 평생 파일럿으로 온 세상을 조종하며 날아다녔잖아. 얼마나 고단했겠어. 이제는 다른 파일럿이 조종하는 비행기 1등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당신이 가봤던 곳 나랑 하나하나 다 다시 가보자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응? 태준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속으로 드디어 월척을 낚았다. 며 쾌재를 불렀겠지요. 태준은 화장실에 가자마자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숙 씨는 직원들에게 공장을 맡기고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가장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몰래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갔지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편말 앞에선 경숙 씨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온 건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서예요. 제 재산이 탐나서죠. 그러니 오늘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검사를 저한테 다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멀쩡한지, 제 정신이 얼마나 또렷한지 법적으로 아무도 토 못 달게 서류를 만들어주세요. 의사는 당황했지만 경숙 씨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과 카리스마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4시간 동안 경숙 씨는 지옥 같은 검사를 견뎠습니다. 복잡한 도형을 그리고 수백 개의 질문에 답하고 뇌 MRI까지 찍었지요. 평생 숫자를 계산하고 돈의 흐름을 읽던 경숙 씨에게 인지검사는 사실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환자분 놀랍네요. 6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뇌 혈관이 깨끗하고 인지 기능은 40대의 전성기 수준입니다. 특히 수리 계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네요. 여기 인지 기능 정상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입니다.
이거면 누가 뭐라 해도 경숙님은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경숙 씨는 그 서류를 품만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치 자식들의 목을 칠 단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경숙 씨는 바로 다음 날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태준 씨랑 혼인신고할 거다. 세탁소는 정리할 거고 너희 같은 불효자들한테는 한 푼도 주기 싫다. 자식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경숙 씨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요. 엄마, 치매야? 당장 검사 받으러 가자. 경숙 씨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미끼를 던졌습니다. 치매는 무슨, 이미 담당 의사한테 아주 말짱하다는 검사도 다 받았다. 정 그러면 너희가 새로 살 건물의 공동 지분을 사라. 너희가 가진 현금을 싹 다 긁어오고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딩의 지분을 확보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동 명의자로 넣어주마. 싫으면 관두고. 자식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본전도 못 찾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요. 어떻게든 건물 지분이라도 마련해야 했어요. 여러분, 도둑들 사이에 의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도둑들에게 의리란 내 주머니가 채워질 때까지지만 유효한 유통기한 짧은 소모품일 뿐입니다. 태주는 자식들과 5억 원의 잔금을 약속하고 경숙 씨를 유혹했지만 자식들은 경숙을 치매로 물려는 작전이 실패하자 태준에게 줄 돈 따위는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죠. 첫째 아들이 태준을 후미진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야, 사기꾼! 너 작전 실패했어. 그러니까 잔금 같은 소리 말고 그냥 먹고 떨어져. 경찰에 신고당해서 은팔찌 차기 싫으면 조용히 꺼지라고. 태주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초조해진 태주는 경숙과의 데이트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정장 안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숙 씨, 나 오늘 비행 다녀오면서 결심했어요. 우리 상가 계약하기 전에 지금 바로 이거 작성해요. 혼인신고서예요. 자식들이 우리 사이 질투해서 방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돼야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나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요. 태주는 경숙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속으로는 이 도장만 찍으면 자식들이 나를 신고해도 난 법적 배우자야. 건물 지분은 내 거다. 라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지요. 경숙 씨는 태준이 내민 혼인신고서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레스토랑의 음악 소리마저 묻히는 것 같았지요. 경숙 씨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꺼내 놓았습니다. 태준 씨, 아니 사기꾼 씨, 너 비행기 조정은 할 줄 아니? 아님 이 제복 입고 기장 흉내 내는 게 네 전공이니? 태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잡고 있던 경숙 씨의 손을 스르르 놓쳤습니다.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너랑 우리 애들이 나 치매 노인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돈 갈라먹으려고 짠 거 내가 다 봤다. 네 전과 기록부터 그 가짜 제복 대여 영수증까지 싹 다 말이야.
태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경숙 씨의 매서운 눈빛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태준이 내민 혼인신고서를 집어들어 와인잔에 담긴 레드 와인을 그 위에 천천히 쏟아버렸습니다. 하얀 종이가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태준의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는 피칠각처럼 보였지요. 경숙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애들이 너 버렸지? 잔금 안 준다고 꺼지라 그랬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혼인신고하자고 매달리는 거잖아. 니놈 수준이 딱 거기까지야. 자식들한테 이용당하고 나한테 들키고 지금 당장 내가 이 폰 들고 경찰서 가면 넌 최소 5년은 콩밥 먹어야 해. 알지? 태주는 결국 의자에서 내려와 테이블 밑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숙 씨,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경숙 씨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태준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살고 싶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애들이 나를 산채로 묻으려 했으니 나도 정산은 해줘야지. 너 가서 애들한테 말해. 내가 너한테 홀려서 빌딩 지분 90%를 다 주기로 했다고. 너희가 그 지분 뺏으려면 지금 당장 현금 더 가져와서 지분 확보하라고 꼬드겨. 알았니? 애들 영혼까지 싹 다 털어와야 네 목숨값이라도 챙길 거야. 태주는 이제 경숙 씨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숙 씨가 시킨 대로 광기 어린 연기가 섞여 있었지요. 나를 무시하더니 꼴 좋군. 엄마가 지금 나한테 완전히 미쳐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빌딩 지분 90%를 내 명의로 다 넘기기로 했지. 그거 막으려면 지금 있는 돈 싹 다 긁어오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이 빌딩 내가 다 먹을 테니. 자식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저 제비놈이 90%를 다 먹어? 안 돼. 야, 빨리 아파트 담보 대출 더 땡겨. 사차라도 써서 현금 뭉치 들고 가야 해. 자식들은 미친 듯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아들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풀로 당겼고 딸은 적금에 비상금까지 싹 다 털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무려 30억 원. 경숙 씨는 이 돈을 가족법인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자식들의 돈 30억 원이 입금된 날, 경숙 씨는 모든 집을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이 준 30억 원은 이미 경숙 씨가 미리 세워둔 해외 장학 재단의 기부금으로 들어가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숙 씨는 이제 이 지겨운 곳에서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떠날 것입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섭외한 태준이가 참 칠칠 맞더라.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가고 말이야. 똑똑한 배우를 섭외하지 그랬니? 뭐 덕분에 너희가 나를 치매로 몰아 내 재산을 전부 빼돌리려 한 비열한 계획 잘 알았다. 너희가 낸 30억? 그거 내가 평생 너희 키운 보람이 없어서 불효자 위자료로 챙겼다. 건물 명의? 꿈도 꾸지 마라. 너희 같은 놈들에게 물려줄 바에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낫지. 자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 돈 내놔. 우리 그거 다야. 빚도 냈다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경숙 씨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게 왜 너네 돈이니? 다 내가 번 건데.
니네 다 내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다. 내가 니들 머리 꼭대기에 있지 않겠니? 나 찾지 마라.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 간다. 자식들은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태주는 경숙 씨에게 이용만 당하고 한 푼도 못 받은 채 자식들에게도 사기꾼으로 몰려 처절하게 응징당했지요. 경숙 씨는 이제 자식도 가짜 애인도 없는 홀가분한 몸으로 비행기 1등석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경숙 씨. 가족, 내가 옷이며 이불이며 다 깨끗하게 빨았는데 애들 인성은 못 빨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도 속은 시원하네. 여러분, 엄마의 재산을 탐내며 치매니 명의니 하는 무서운 단어를 입에 올린 자식들. 그들이 결국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진 사연. 어떠셨나요? 여장부 경숙 씨의 계산기는 자식들의 탐욕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틀라지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